안녕하십니까. 공학칼림원에서 포럼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하영입니다. 지금부터 한국공학칼림원 제258회 NAK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의 기존 체계를 무력화했고 인간 과학기술의 쾌거라고 볼 수 있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백신 개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실행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과학기술인이자 오피니언 리더인 우리들의 역할인 듯합니다. 올해 NAK 포럼 대주제는 아시는 것과 같이 새로운 100년 산업혁명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 첫 번째로 모빌리티 혁명, 두 번째로는 에너지 혁명을 다뤘고 세 번째 포럼에서는 AI 혁명, 그리고 오늘 네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산업공학을 하는 사람들의 습관이기는 합니다만 올해 포럼 주제를 기획함에 있어서 산업혁명을 시스템적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먼저 산업혁명 가치사슬의 후방에 최종 사용자와의 접점에서의 혁명의 주요 영역인 모빌리티와 에너지 혁명을 다루고 이 같은 혁명의 핵심적인 이네이블러인 중간 단계 혁명으로 소프트웨어인 AI, 그리고 오늘은 하드웨어인 반도체를 다루면서 새로운 100년 산업혁명의 기반 반도체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4월 무렵에 반도체가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 이르기까지 국가 차원에서 커다란 이슈로 부각되면서 공학칼림원으로서 이 주제가 조용히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주제였습니다. 그때 우리 공학칼림원으로서의 입장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도체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져가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일들이 진행된 시점에서 전체적인 리뷰와 점검을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로 생각이 되어서 오늘 포럼을 그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포럼 운영위원회에서는 토론 끝에 오늘 보시는 것과 같이 미래 산업 발전에 있어서의 반도체의 역할에 대한 총론,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그리고 소재 및 장비의 4개의 주제로 포럼을 구성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분을 연자로 모시면 본인의 위치에서 고려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없이 자유롭게 하실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했고요. 이 모든 일을 포럼 운영위원이시면서 오늘 포럼을 진행하시고 총론 발표를 맡아주실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의 황철성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포럼이 있기까지 많은 수고를 해주신 황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포럼은 청중 없이 진행되며 전 과정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확인 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럼의 진행자와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포럼의 진행을 맡아주시고 총론 발표를 해주실 황철성 서울대학교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발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부분 발표를 해주실 오종훈 SK하이닉스 부사장님이십니다. 오 부사장님은 우리 포럼 운영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부분 발표를 해주실 권상덕 삼성전자 부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소재 장비 부분을 발표해 주실 김형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 사업단장이십니다. 김형준 교수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예, 그럼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황철성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의 황철성입니다. 제가 이 포럼 내용을 기억을 하면서 아까 우리 박하영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면서도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았고요. 특히 이제 이 반도체 분야는 모든 그 고급 정보가 그 회사에 있는데 회사 분들이 밖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이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오늘 두 분과 그 다음에 그
진흥형 사업단장께서 이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 우리 그 공학할리먼 회원들과 중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 분께서 발표를 하시기 전에 제게 주어진 미션이 이 반도체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셔갖고 제가 준비를 한 10분 정도 해봤는데요. 이 반도체가 중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으로 바꾸면 사실 답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물론 중요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웨이퍼를 들고 흔들 정도로 중요해졌으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게 얼마 전에 아프간에서 공습을 한 드론 모습인데 저 드론도 반도체가 움직이고 드론에서 발사된 미사일도 반도체가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라는 것이 이제 경제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산업의 쌀에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쌀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분명한데 그런 어떤 경제적인 이유나 안보적인 또는 정치적인 이유 말고 우리 삶과 직접적인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담고 메모리죠. 그 다음에 정보를 연산하고 가공하는 장치, CPU, GPU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루는 이 부품이 반도체인데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정보가 왜 중요하냐라는 질문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우리가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잘 압니다. 그리고 정보가 뭔지도 사실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보라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옛날에 클로드 셰넌, 앨런 튜링 이런 사람들을 이제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정보, 우리가 주식을 살라 그러면 주식 정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의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더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켜보면은 우리 열일해가지고 월급을 받는데 요새 이렇게 월급 받는 사람 없죠? 다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월급 그러면은 제 회사에 은행에 있는 잔고가 그냥 숫자가 쭈르륵 줄어들고 제 계좌가 있는 은행에 숫자가 쭈르륵 올라갈 뿐인데 이때 일어나는 일이 플래시 메모리에서 D램으로 데이터가 정보가 가고 그게 CPU가 이렇게 저렇게 가공을 한 다음에 통신칩을 통해서 다시 제 회사의 CPU로 가고 그게 D램을 통해서 플래시 저장되고 이게 다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그 경제적인 활동 말고 좀 더 우리 인간 자체, 우리 소위 자아란 것과 연관된 어떤 정보의 중요성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거 없었으면 우리 지금 이런 회의도 못 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뭔가 이 사람이 만나지 않아도 정보를 통해서 이 교류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저는 이거 한 2-5개쯤 외우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몇십 개 외웠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몇백 개, 많은 분은 하니까 수천 개의 전화번호를 저장해서 들고 다니는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 연결의 확장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요. 이런 걸 일러가지고 확장된 자아, Augmented Identity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정보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좀 더 우리 인간을 정의하는 정보는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DNA가 코딩을 하고 있죠. DNA가 갖고 있는 저 사슬에 저장된 정보가 우리가 세포를 다시 만들고 그 세포가 발생하고 없어지고 하는 것들을 다 결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물학적 삶 자체를 정보가 인코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그 정보가 인코딩하고 있다는 이 DNA가 우리의 자아를 결정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 순간도 제 몸에선 수많은 세포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뼈를 이루는 세포도
없어지고 생기고, 제 뇌를 이루는 뇌세포조차도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 몸을 이루는 물리적 세포가 저를 결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뭔가 했을 때 많은 과학자와 연구자들이 아마도 이 기억이 우리를 결정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이제 많이 내놨습니다. 혹시 이 채피라는 영화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면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젊은 남자가 인도인 천재 프로그래머인데, 이 사람이 어쩌지 해가지고 자기 뇌에 있는 기억을 저기 못생긴 로봇에다 다운로드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죠. 기억을 다운로드한다고? 그게 가능한가?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다운로드된 기억을 복사를 하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이제 저의 디지털 트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2대 로봇에다가 복사를 했는데 이 2대 로봇이 각자 다른 나라로 팔려나갔는데 해필 2대 로봇이 전쟁에 동원돼 갖고 A 로봇이 B 로봇을 쏴서 죽였다 그러면 이건 자살인가요? 타살인가요? 뭔가 복잡한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이런 그 기억을 과연 다운로드하는 것이 가능한가? 즉 나를 정의하는 정보를 어딘가에 다운로드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도 사실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그 많은 분들이 논의를 했고, 여기 지금 그 로저 펜로즈라는 분은 재작년에 그 우주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90년대에 발표한 책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Shadows of the Mind라고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나와 있는데 한 500페이지쯤 되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이 기억은 과연 다운로더블 하냐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뭐 이렇게 4가지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C가 본인이 생각하는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답이 뭐냐 하면은 우리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입자들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입자들의 적당한 행동이 기억을 만들어낸다. 우리의 인식을 만들어낸다. 그렇지만 그런 그 인식이나 기억은, 그 정보의 총합체인 그런 인식이나 기억은 절대로 어떤 형태의 디지털 컴퓨터에 다운로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이분의 결론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하시는 분도 사실 많이 있어요. 굉장히 그 흥미로운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는데, 존 콘웨이라고 하는 분이 이게 70년대에 내놓은 아이디어를 유튜브로 만든 건데요. 이거 한번 돌려봐 주시겠어요? 이 존 콘웨이라는 분이 소위 라이프 게임 오브 라이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19년에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한 70세 초반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라이프 게임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조금 한 3분의 1좀 뒤로 가봐 주시겠어요? 좀 앞으로 당겨 주시겠어요? 너무 많이 됐어요. 예. 이렇게 어떤 간단한 룰을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가운데 있는 어떤 셀이 살을 거냐, 죽을 거냐. 그래서 주변에 셀이 너무 많으면 이게 이제 너무 오버크라우딩 돼서 죽고, 주변에 셀이 하나 이하로 있으면 너무 외로워서 또 죽고, 아니면은 살고, 이런 아주 간단한 룰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초기 상태를 준 다음에 이걸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이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다 보면 과연 그 지능이라는 것이 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런 아주 복잡한 형태가 마치 지능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루는 근본 원리는 아주 간단한 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과연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 지능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뭐냐라는 데서 이제 굉장히 그 시사점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답은 빛입니다. 빛이 정보의 단위이고, 그 빛을 굉장히 많이 모으면 어떤 지능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빛, 정보, 이런 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라는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우주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플랑크 랭스, 플랑크 타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이라는 것이요 연속적이지 않다고 그럽니다. 공간도 연속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단위가 있고요. 그 단위가 플랑크 타임, 플랑크 랭스입니다. 플랑크 랭스는 10^-34 승센치를 말하고요. 플랑크 타임은 그 10^-34 승센치를 빛이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왜 디지털이라고 그러느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4차원 시공간이죠. 그런데 3차원의 거리 디멘전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됩니다. 이게 이제 리버서블 한 건데요. 네 번째 차원인 시간은 앞으로만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물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물리학 법칙을 공부를 해보면은 이 시간이 뒤로 가는 것을 막는 그런 법칙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시간은 뒤로 가지 않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 그것에 대해서 현재 내놓은 답이 뭐냐면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는 계속 엔트로피가 맥시마이즈 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우주는 결국은 다 블랙홀로 컬랩스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가 만들어내고 있는 모든 엔트로피가 결국은 이제 블랙홀로 갈 건데 그래서 그 블랙홀이 가지고 있는 엔트로피가 얼마나 되느냐를 계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이콥 베켄스타인하고 그다음에 스티븐 호킹이 그걸 계산을 했는데요. 굉장히 놀랍게도 그 블랙홀이 가지고 있는 엔트로피가 블랙홀의 표면적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면은 블랙홀의 표면적을 한 변이 플랑크 랭스인 그런 사각형으로 나눈 개수만큼의 엔트로피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 안에 뭔가가 있으면 1, 없으면 0 이렇다는 얘기고요. 이 논리를 확장을 하면 우리 우주 전체가 거대한 홀로그램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포함한 우주가 정보의 집합체이고 그 정보는 결국은 빛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거대한 컴퓨터 안에 살고 있다. 우주적 컴퓨터 안에 살고 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정보가 우리를 결정한다, 정의한다. 뭐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정보를 담고 그다음에 다루고 바꾸고 하는 반도체가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우주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좀 너무 황당한 것 같은데 좀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두 가지 일단 섹션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현재 1등 메모리 산업의 지금 그 변곡점에 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기회와 위협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1등 지금 성공 팩터를 저희가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좀 제언을 드리는 그런 식으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데이터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마 모든 분들이 그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오른쪽에 두 가지 최근에 그 어떤 수치가 좀 제시된 사례를 좀 예시를 했는데요. 뭐 이 외에도 사실 그 두 가지 부분, 좀 전에 말씀드린 데이터 시대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진입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고, 또한 그 데이터의 양과 질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성장 발전할 거라고 하는 이런 선순환에 지금 진입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점을 증명해주고 있는 여러 데이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ICT의 산업은 클라우드 지금 서비스 업체들이 중심에서 보다 지금 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저희는 관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한 클라우드 업체들의 발전에는 ABC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AI, 그다음에 빅데이터,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에 해당되는 여러 워크로드들, 이런 부분들의 발전이 결국은 그 데이터의 수집, 저장, 관리, 분석, 그다음에 이것을 또 가치로서 지금 그 전환시키는 이런 부분의 파이프라인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IoT를 중심으로 한 여러 지금 비디오, 음성, 기계 데이터들이 지금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이 모이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무선 통신 5G, 지금 6G 이렇게 옮겨가면서 현재 리얼타임으로 양방향으로 실시간 서비스까지 가능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그 클라우드 서비스의 그 환경의 진화를 계속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빅데이터의 경우에 실시간 처리를 지금 보면 효율성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의 역할과 연관해 가지고 좀 볼 수 있는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가져왔는데요. 첫째, 빅데이터 분석 자체가 부하가 높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관전 중에 하나는 이런 데이터들을 준비하고 좀 전처리하는 과정들에 지금 들어가는 게 사실 지금 현재 한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즉,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가 계속 증가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데, 사실 재미난 부분 중에 또 하나는 그 스토리지 용량이 이제 26 엑사바이트에 달하는데요. 이런 데이터 이동량들을 보시면 사실 1년에 11 제타바이트가 되고, 실제로 말씀드린 거는 데이터를 처리 가공해서 가치 있는 정보로 만들어내는 것들에 순수히 사용되는 그런 지금 그 에너지보다 실제로는 데이터를 이동하는, 또 보유하고 이동하는 데 들어가는 소비 증가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메모리의 역할은 결국 데이터 분석은 런타임 시간의 상당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뿐만 아니라 실제로 런타임 자체 시간의 거의 절반 자체도 이 데이터 무브에 소비가 되고 있다고 보면 결국 메모리의 역할이 훨씬 더 진화된다는 이런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XPU 경쟁 시대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인텔이 지배하던 CPU의 시장에서는 클라이언트 서버 관계없이 거의 90% 이상의 그 마켓을 독점하면서 사실은 절대 권력을 사실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그 바라보는 이제는 XPU, 그 Any 프로세싱 유닛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의 시대가 사실 이런 지금 그 경쟁 지형이나 아니면 산업의 지형을 크게 바꾸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뭐 AI가 도래하면서 머신러닝에 최적화된 GPU의 지금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엔비디아라든지 AMD, 그 다음에 아직 좀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형세는 좀 미약합니다만 ARM 계열의 이런 CPU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주목받을 만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이 시대의 중심에 서면서 지금 버티컬로 지금 자기들의 경쟁력을 최고치로 끌어내리고 최적화시키는 이런 식의 지금 환경에서 이 버티컬에 필수적으로 반도체가 역시 대두되고 있고, 이런 면에서 이 업체들은 지금 그 반도체 프로세싱 유닛, CPU, GPU, 그 다음에 그 APU 같은 것들을 직접 제작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시대에 그 컴퓨팅 아키텍처와 같이 연관해서 보면 결국 데이터 하이어라키가 결국 다단해진다는 것을 지금 이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볼 수 있고요. 특히 데이터의 그 사용 빈도라든지 중요성에 따라서 구분되는 그 온도로 구분했을 때 그 핫, 웜, 콜드 이런 데이터들이 결국은 향후에 그 AI나 머신러닝의 모델링에 사용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분석에 사용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많은 데이터들이 그냥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레이크 상태에서든지, 이런 부분들의 그 계층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공교롭게도 이런 부분들은 메모리 티어링에도 하고도 연관이 많이 돼서 과거에 SRAM, DRAM,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이 정도로 우리가 구분했던 것들이 지금 여기 장표에 보시듯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메모리 포리스트라고 하는 이제 이니셔티브를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이런 데이터 그 하이어라키에 연관된 최적화된 메모리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또 향후에 이제 ESG의 가치에도 부응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차후에 지금 발표 내용에서 조금 더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저기 CSP의 뭐 대표적인 업체인 저기 AWS라든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머신러닝 AI를 통해서 지금 급부상한 엔비디아의 경우에 이미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메모리를 활용한 아주 효율적 방안들을 여기 장표에서 지금 예시하듯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물론 자기들의 고유 ASIC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 스택을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그 CSP들의 특징들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 센트릭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좀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장표를 준비했고요. 인텔이 주도해서 지금 그 표준화가 아주 굉장히 부지런히 진행 중인 CXL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 ARM 계열의 CCIX라든지 아니면 그 HP가 주도했던 GenG라든지 이런 식의 그 확장 플랫폼, 확장 인터페이스에 대한 여러 표준화 활동들이 있어 왔습니다만 인텔이 준비해서 발표했던 이 CXL, Compute Express Link라고 하는 이 표준화가 최근에 그 업계에 지금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이런 표준화 자체도 지금 굉장히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참고하실 만한 부분은 타입 1, 2, 3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건데 이미 타입 2부터는 그 메모리를 장착한 엑셀러레이터 같은 것들이 캐시 코히런스를 갖고 지원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면 타입 3의 경우 지금 현재 가장 집중적으로 표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는 메모리 풀린 것 같이 메모리를 조금 더 그 크게 어떤 어플라이언스 레벨, 렉 레벨에서 확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열 수 있는 그런 좀 그 여러 지금 다양한 관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컴퓨팅 아키텍처의 메모리 하이어라키까지 같이 도입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미래의 시스템들은 데이터로 지능을 만드는 시스템으로 당연히 진행화될 텐데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가 현재 있는 이 메모리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어떤 그 지능의 역할들을 해낼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아마 메모리 센트릭 컴퓨팅의 저변에 깔려 있는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여러 지금 발표들이 있습니다만 그 프로세싱 인 메모리 뭐 HBM 기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른 표준 제품에 그 기반해서 일부 프로세싱 또는 펑션들을 오프로딩한 이런 PIM 같은 제품들, 그 다음에 리얼 데이터 프로세싱과 같이 데이터의 그 굉장히 큰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에서 일부 전처리 과정들이나 아니면 중요한 기능들을 오프로딩해서 수행하는 것들, 또는 향후에는 이제 스토리지 자체에서도 프로세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대를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변곡점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약 장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데이터 분석과 AI, ML 이런 것들이 결국 데이터 시대를 본격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XPU라고 하는 이런 그 과거의 CPU, GPU 시대에서 도메인 스페시픽한 이런 여러 그 프로세싱 유닛들의 발전은 결국은 경쟁이 심화되면서 결국 메모리의 의존도가 훨씬 더 커질 거라는 그런 부분. 그래서 결국 또 데이터가 위치한 메모리에서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조될 것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가지 변곡점으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메모리는 그래서 인류의 기억을 저장하는 그냥 저장 장치에서 저희가 한번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만 이런 정보 가치로 확대 재생산하는 인공기억이라는 그 기술로 발전을 준비한다고 한번 감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런 면에서 향후에 저희가 이제 이 메모리의 새로운 시대를 열 때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한 좀 시사점들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 측면에서 바라보면 양적 성장은 당연히 그 매시브 AI나 빅데이터 애널리틱스를 중심으로 한 이런 그 AI, 머신러닝,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같은 신규 응용 시장이 되겠습니다. 또 가치 성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아주 제너럴 퍼포즈의 강력한 컴퓨트 기능을 갖는 CPU에서 결국 도메인 스페시픽한 이런 여러 그 워크로드나 서비스에 최적화된 이런 솔루션들을 요구하게 되고 이럴 때 메모리의 기여를 통한 어떤 차별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가치 성장이라고 한번 명명해 봤고요. 또한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그간 메모리 업체는 커머더티 제품을 표준 제품의 커머더티화,
그걸 통한 어떤 그 원가 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산업을 키워왔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밸류 체인에서의 어떤 시스템 레벨에서 더 보다 큰 역할들을 담당하게 되는 위상 강화도 좀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메모리 또는 메모리 솔루션 시장의 KSF는 지금 전통적인 부분과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당연히 지금 일본에 지금 표시된 미디어 테크놀로지나 프로덕트 기술력은 기본일 거고요. 향후에 결국 이제 more than more의 법칙이 결국 슬로우 다운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실제로 그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을 대체할 부분으로 어드밴스드 어셈블리, 패키징 기술이나 이런 테스트 역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요. 단순히 하드웨어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같이 최적화하는 코 옵티미제이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의 중심에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저희의 접근성, 차별화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강조될 것으로 봅니다. 위협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존 시장이나 사업 관점에서 오시면 결국 캐니벌라이제이션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메모리를 좀 더 잘 쓸 수 있고 메모리를 조금 더 기능을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솔루션 기술을 통해서 확보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값싼 메모리로 또 전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당연한 얘기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캐니벌라이제이션은 저희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저희는 이런 부분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어떤 양자택일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어떤 그 기회의 영역을 저희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역량이나 리소스들이 균형적으로 투입돼야 된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또 경쟁 관점에서 후발주자의 진입을 우려하시는 부분도 많고 실제 지금 그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지금 활동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향후에 그 메모리 솔루션으로 갈 때 어떤 소프트웨어나 솔루션 역량 이 자체에 결국 기본의 근간에는 메모리의 기술, 메모리의 제품력이 결국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는 한정적인 위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밸류체인 관점에서 결국 또 걱정할 부분은 아까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의 버티컬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에 저희가 종속되지 않겠느냐. 물론 종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또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종속되지 않고 차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에 필요한 어떤 소프트웨어 역량 등을 포함한 그런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방형 생태계를 통한 혁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퀘스천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 메모리 산업 1등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과거와 현재입니다. 이 장표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10년 주기로 서쪽으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중심이 이동했던 부분에서 사실 한국이 주도권을 가져온 이후에 지금 20년 이상 앞으로 훨씬 더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한국의 주도권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지금 오늘의 자랑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메모리의 성공 신화에 어떤 요인들이 기여를 했을까를 그냥 이건 나름대로 메모리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또 동료들과 좀 상의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동의하지 않으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의 좀 발제를 위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첫째 대기업 중심의 운영입니다. 또 이 과감한 투자, 그 다음에 어떤 성장을 위한 역량들의 집합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여 이런 걸로 봤을 때 대기업 중심이 했던 역할이 분명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사회 국가적 지원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짚어가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은 충분히 모방이 가능하고 일부 영역에 있어서는 이미 저희가 가장 세계 최고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중 지금 지정학적 지금 상황도 좀 이슈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 세 번째로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메모리 반도체 성공의 기반에는 한국의 대표 국민성이 있지 않았었는가. 여기에는 1등을 추구하는 DNA, 그 다음에 끈기와 집념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그 도자기와 상당히 닮아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그 기억을 좀 되돌려 보면, 또 오늘날에 좀 관전을 해보면, 그 저의 선배 또는 저의 동료들, 저의 후배들이 정말 불철주야, 또 일이 바쁠 때는 24시간 거의 이 일에 매달려서 여러 실패들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끝까지 성공을 만들어낸 이런 최대 시간을 몰입했던 이런 우리 인재들의 열정과 자부심이 결국 이런 우리의 그 DNA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결국 이 부분은 축적된 역량으로 어떤 문화적 장점을 저희 한국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축적된 역량으로 저희가 1등을 지켜내는 것도 결국은 저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뒤처지게 된다면 이 부분도 시간적으로는 결국 계속 1등 유지를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계속 열정과 자존심으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환경을 구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5Force 모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번 또 좀 살펴봤습니다. 진입장벽의 변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한 2년 전에 겪었던 반도체 재료 소재 그 수출 규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저 3D 크로스 포인트와 같은 이제 새로운 D램과 낸드를 다 대체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대체제의 위협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ESG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장과 투자자들을 또 사회의 요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우리 경쟁 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메모리 센트릭 시대, 이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미래가 펼쳐진다고 하면 진입장벽은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과거의 자본집약적인 구조에서 제품 경쟁력으로 이동해서 저희가 지금 1등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면 이 진입장벽에 또 이제 메모리 솔루션화, 밸류업화 되면서 결국은 이런 역량들, 제품의 플랫폼화가 결국은 새로운 그 진입장벽을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고 1등을 위해서는 결국은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겠습니다. 미중 관계는 결국 글로벌 밸류 체인의 디커플링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 지금 최근에 자동차 반도체 부족 사태를 지금 필두로 해서 지금 생기고 있는 이 반도체 자국 우선주의는 사실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그 혁신 분야에서도 결국은 세계가 결국 개방적으로 서로 그 협력할 부분에서 협력하면서 지금 그 만들어왔던 이런 이 반도체 전체 생태계의 발전이 향후 이런 속도로 좀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우려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이런 면에서 그 서플라이 체인 공급 가치 사슬의 어떤 디커플링 이 부분도 굉장히 사실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특히 1등 산업을 이끌고 있는 우리들이 결국은 이 부분은 의무를 가지고 책임을 다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진정성 있는 ESG 가치 실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관련된 부분이고요. 결국 친환경에서는 사용자 관점뿐만 아니라 생산자 관점에서도 지금 사용자 관점에서는 사실 저희가 저전력 고성능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에너지 이피션시를 굉장히 높이면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정도로 부족하고 생산자로서 해야 될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미 선제적이 못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면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또는 새로운 사업을 재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에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갖고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리 반도체 또는 우리 반도체 사업 전반의 어떤 인재에 대한 중요성을 봤을 때도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결국은 저희가 역량뿐만 아니라 결국 일하는 방식, 사회 제도 이런 부분들의 개혁이 있지 않고는 과연 이런 인재들의 충족이 계속 일어날까에 대한 좀 걱정거리가 있어서 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요 한 장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상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특히 한국의 차별적 경쟁 우위 약화와 함께 이제 메모리 센트릭 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역량들의 그런
복잡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진정한 ESG 가치의 구현, 여기에 대한 선도적 역할은 더더군다나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핵심 인재의 육성, 보존, 여기에 필요한 인프라나 제도들의 고민이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수준에서 깊은 수준에서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메모리 산업은 글로벌 산업입니다. 글로벌의 어떤 그 파트너들, 그다음에 우리 고객들과 일을 해야 되지만 그게 그 경쟁력을 그 전장터에 나가기 전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 국내 역량들을 결집해서 좀 더 그 개방형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저희가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는 특히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분야라든지 테스팅 분야, 그다음에 잠시 후에 말씀 있으실 소재 장비 분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실은 고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메모리 솔루션 시대의 종합 경쟁력을 위해서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질문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주제인데, 일단 그 미리 들어온 질문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우리 권 부사장님 발표를 먼저 듣고 그 질문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사장님 발표 말미에 아까 그 사전 질문 네.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운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로지카 파운드는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아까 그 말씀하셨던 질문이 과연 우리나라가 시스템 반도체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었는데, 사실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면 굉장히 그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서 쉽지 않은 주제이긴 합니다만, 저는 전체의 주도권을 가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특정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스템 반도체가 되려면 시스템을 하는 저변이 확대되어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 또 많은 확대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반도체를 만드는 쪽하고 유기적인 결합으로 진적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충분한 토양이 있고, 그래서 특정 분야들을 이렇게 선정해서 나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좀 부담스러우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우리 저기 듣고 계시는 청중들을 위해서 제가 감히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까 싶긴 한데요. 그 삼성 파운드리 입장, 또는 삼성 시스템 반도체 입장에서 봐서 뭐 가령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TSMC가 물론 경쟁일 네. 거고요. 그다음에 팹리스는 보면 뭐 퀄컴이라든지 이런 네. 회사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그 제약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회사에서 아마 뭔가 어떤 그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아마 세우실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 반도체 전체를 뭐 공략을 해보자, 이건 뭐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신 게 혹시 있을 수 있는지, 뭐 그런 말씀을 하셔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뭐 재작년 정도만 해도 그 소니의 CMOS 이미지 센서를 네.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했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거든요. 네. 요즘은 워낙에 이제 이 저 TSMC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쪽이가 쑥 들어갔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비록 시장 규모가 아주 크진 않지만 네. 그렇다고 작지도 않고 네. 성장은 사실 굉장히 좋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삼성의 전략을 조금 말씀하셔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파운드리라는 입장에서 이미지 센서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까 제가 도입부의 트렌드로 말씀드렸던 반도체 분야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선단 공정 말고도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저희들의 목적은 일단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그 로직과 주변에 이제 연결되는 뭐 이제 센서, 그리고 드라이버 IC 등 이런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파운드리는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 충분히 경쟁 가능한 수준의 기술과 제조 역량을 갖추는 게 이제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정 한 분야에서 파운드리 같으면 이게 꼭 그 1등이 된다 이런 의미보다 대안이 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파운드리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그 질문하신 부분은 SOC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이제 특정 응용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그 이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이제 다음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차세대 진행형 반도체 사업단의 김영춘 교수님께서 단장님께서 그 소부장 관심 많은 소부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이 관련 우리 정부의 어떤 전략이나 최근 특별법 관련 이슈들 그리고 아까 질문 나왔던 EUV 관련 내용을 간단히 언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우리가 반도체 하면은 메모리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만 주로 이야기를 하죠. 그 소재, 부품, 장비 우리 이걸 이제 줄여서 소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부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이제 거론이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바이든이 4월 16일 날 웨이파를 들고 나와서 이게 기술이 우리 자국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반도체가 인프라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기술 자국주의가 굉장히 이제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거기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반도체 메모리가 굉장히 강한데 그 건전한 생태계를 위해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육성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하고 이제 반도체.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내건 슬로건이 반도체의 미래. 예,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의 미래, 한국의 반도체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반도체 산업의 전체 산업에 이제 건전한 생태계가 유지돼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간략하게 소재 부품 산업 동향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 전략은 어떤 게 있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장표에는 우리가 이제 8대 공정이 있습니다. 8대 공정, 그 1, 2, 3, 4, 5, 6, 7, 8 이렇게 8대 공정이 있는데요. 이 8대 공정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아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웨이퍼가 제조돼서 웨이퍼가 이제 나옵니다. 웨이퍼를 이제 반도체 공장에서 사가오죠. 사서 와서 그 다음 이제 2번 공정, 3번, 4번, 5번, 6번, 6번까지 이제 5개 공정을 계속 돌아가면서 합니다. 여기 이제 세정 공정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한 2달 내지 석 달, 칩에 따라서 2달 내지 석 달 걸려서 약 한 800스텝을 거쳐서 저기 이제 7번에 있는 칩이 나옵니다. 그 칩이 나오면 이제 그것을 테스팅을 하게 되죠. 7번에 이제 테스팅을 하고, 그다음에 8번에 이제 패키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을 거쳐서 오게 되는데 오늘 제가 여기 포토 공정에 대해서 포토 공정에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장비 해가서 보면은 EUV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곤 플루라이드 장비가 있죠. 그 다음에 스핀 코트가 있고 이런 게 장비들입니다. 그 알곤 플루라이드 장비는 이제 우리가 190나노 노광 장비고요. EUV 장비는 13.5나노 이제 노광 장비인데 EUV 장비인 경우에는 대당 2천억에서 2,500억 합니다. 그런 게 굉장히 비싼 장비들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펌프나 뭐 로봇이나 그다음에 우리 가스 유량을 재는
MFC, 백큐ම් 게이지, 백큐ම් 펌프 이런 게 다 부품들입니다. 또 이런 부품들 산업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가스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스크를 보호하는 펠리클이 있어야 되고, 마스크도 있어야 되고, 또 이 PR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산업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진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까지는 이 모든 소재, 부품, 장비를 아웃소싱해서 글로벌 아웃소싱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기술 자국주의 지금 형태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소재, 부품, 장비도 자국에서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해야 된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포토 장비인 경우에 거기 블랭크 마스크라든지 마스크 패터닝 한다든지 마스크 핸들링 하는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P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회사들이 쭉 있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반도체 생태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내 기업은 잘 없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이게 19년 7월 1일 날 이제 그 아베가 이제 그 제3국가를 이제 우리나라를 제3국가 백색 국가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세 개의 품목에 대해서 수출을 허가제로 바꾸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한 2년 한 2개월 정도 흘렀는데요. 우리 뭐 굉장히 이제 국내에 들썩했죠. 들썩했습니다. 그래서 요 장표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D램, 낸드는 이제 삼성이 이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를 이제 조금 나누어서 봤습니다. CPU, GPU, AP, CIS,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MCU, 그 다음에 이제 AI 반도체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삼성이 이제 1위를 하고 있죠. 1위를 하고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1위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우리가 굉장히 약하다. 어디에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에서 지금 우리가 삼성이 있는 데가 AP, 그 다음에 CIS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방 뭐 질문에 삼성은 그러면은 시스템 반도체 어느 부분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까? 제가 생각하건대는 시스템 반도체에 AP하고 CIS에 우리가 조금 삼성이 노력을 하면은 1위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고요. 반도체 제조 회사를 분류를 하면은 IDM 업체가 있고요, 팹리스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어요. 그 IDM에는 이제 인텔, 삼성, 뭐 SK 하이닉스 이런 데가 있고요. 팹리스에 이제 퀄컴, 엔비디아, AMD, 그다음에 파운드리가 이제 TSMC 이런 게 있죠. 이런 회사가 있는데 여기 지금 그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보면은 아까 이제 우리 그 앞에 발표하신 분 장표에서 나왔는데 아마존,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까지도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려고 합니다. 칩을 설계할 줄 알아요. 설계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런 지금 AI 반도체에 굉장히 많은 그 기업들이 여기에 도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도전하는 경쟁도 치열하지만은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소재 부품 장비 밑에 보시면은 두 개 칼럼에서 보시면 소재 부품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회사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장표에 있는 그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의 반도체 관련 키 플레이어들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은
국내 회사들이 없습니다. 국내가 회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요. 소재 부품에도 그렇고요. 시네츠 이제 일본 회사, 토판 일본 회사, 다 이 국내 회사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 텔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소재부터 먼저 한번 보면은 소재품 장비니까 소재부터 먼저 보면은 소재는 소재 시장 22년도 소재 시장이 614억 불, 약 61조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보면은 지금 19년하고 20년도에 이제 소재 시장에 가장 소재를 많이 사용한 나라를 보면은 대만이 1위를 하고 있고요. 한국하고 중국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왜 지금 그 얼마 전에 며칠 그저께죠. 삼성에 대고 반도체 재고에 대해서 보고하라 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만, 한국, 중국, 일본 이 나라들이 결국은 뭔가 하면은 전 세계 그 반도체 이게 이제 퍼시픽 아시아죠. 퍼시픽 아시아에서 대부분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쪽에서는 주로 이제 실리콘 웨이퍼가 이제 큰 소재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 포토가 지금 있죠. 그러니까 그 실리콘이 한 30 몇 프로 되죠. 이게 30 몇 프로 좀 될 겁니다. 34%인가. 그 다음에 이제 포토 쪽에 세 개를 합치면 한 30 몇 프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에 가스가 한 13%, 16%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소재들이 국산화가 지금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미국의 이제 부품을 보면은 미국 부품 시장 규모를 보면은 미국 반도체 부품 이제 최대 수출국이 한국입니다. 9억 4,500만 불 해서 그 이거 2019년 자료인데요. 이 부품은 이제 그 자료를 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부품도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수입한다는, 미국 부품에 대해서도 한국의 수입이 굉장히 많다. 그다음에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도 대만, 중국, 한국이 2019년 경우에는 대만, 중국, 한국 순이고요. 20년에는 중국, 대만, 한국. 그래서 장비 수입도 굉장히 많은 게 이제 아시아 퍼시픽 나라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쪽을 보면은 전공정 장비, 웨이퍼 팹 에퀴먼트가 약 한 86%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어셈블리 패키징 하는 쪽이 한 4.8% 정도 됩니다. 테스트가 한 8% 정도 되는 그런 규모다. 이게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세계 탑 랭크에 5개 회사가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ASML이 아까 포토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램 리서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텔이 있죠. 텔이 있고, 그 다음에 탱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5개 회사가 점유율이 한 71%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매출액을 보면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한 2021년에 한 14억 불, 12억 불, 14조 정도 됩니다. 14조 정도 되는데 우리 오른쪽 표에 보면은 한국의 이제 장비 회사들 매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장비 회사가 세메스인데 세메스가 약 한 2조 정도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세메스보다는 한 6배나 7배 큰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비에서 나라별 이제 반도체 투자 전망 이렇게 보시면은 이건 뭐 25년까지 투자 전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미국 그 다음에 유럽 뭐 그다음에 미들 이스트 아프리카 뭐 이렇게 해서 EME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퍼시픽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시는 것처럼 퍼센트로 보시면은 21년 퍼센트로 보시면은 약 80%가 이게 아시아 퍼시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품목별 설비 투자는 로직하고 메모리에서 비교하면은 로직이 한 57%, 그 다음에 메모리가 한 38%, 그 다음에 반도체 회사별로 보면은 IDM 업체가 약 한 63%, 파운드리가 한 33%, 이와 같이 우리가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사별로 장비 설비 투자 탑 10을 여기 지금 표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19년, 20년, 21년 계속 그 장비 투자에서는 1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이제 소재 이제 부품 장비 산업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국내에서 그 세계 시장 점유율 50% 이상 소재 부품 장비 품목 수를 그 밑에 왼쪽 편 아래쪽에 있는 그걸 보시면은 일본이 가장 많은 품목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50% 이상 품목이 일본이 28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일 전체 수입 중에서 소부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68%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소개드린 것처럼 2019년 7월 1일 날 세 개 품목에 대해서 허가제로 바꾸었어요. 그게 세 개 품목이 뭔가 하면은 오른쪽 밑에 있는 표에 있습니다. 포토리지스터, 그다음에 에칭가스, 그다음에 플로린 폴리이미드 이렇게 세 개 있어요. 플로린 폴리이미드는 반도체 소재가 아니고요. 디스플레이 소재입니다. 디스플레이 소재인데 그럼 지금 현재 어떻게 됐냐? 2년이 지난 현재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PR인 경우에는 우리가 일본 국내에서도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외에 다른 나라에서 구매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의존도를 낮추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에칭가스는 국내 회사가 개발해서 거의 어떻게 보면은 수입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품목으로 우리가 기술 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플로린 폴리이미드인 경우에는 이제 이 플로린 폴리이미드를 사용을 하지 않고 다른 재료를 대체 재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굉장히 2년 전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세계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한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체 기술을 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재 부품 산업 구조를 보면 이게 표가 아주 묘하게 돼 있죠. 묘하게 돼 있는데 이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보면은 대기업이 뭐 91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중소기업은 18,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제 빨간 선이 뭔가 하면은 연구비입니다. 연구비를 보시면은 그 대기업은 굉장히 많은 그 연구비를 사용하는데 중소기업은 굉장히 적습니다. 중소기업은
평균 연구원이 4명 정도 되고 연구개발비가 약 4억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도체가 굉장히 그 반도체 강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도체 강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국내 소재 부품 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 중소기업들을 조금 더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표는 세계에서 반도체 만드는 나라 6개입니다. 예, 반도체 만드는 나라 6개. 물론 여기 위에도 말레이시아에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도 회사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에도 회사가 있는데 메이저하게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는 6나라가 있고요. 이 6나라에서는 지금 거기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지금 현재 지원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산 추이를 보면은 이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해서 2001년하고 2019년하고를 비교를 하면은 2020년하고 비교하면은 약 한 그 2001년에 비해서는 2020년에 한 연구비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비가 약 한 20배 정도 늘어났고요. 2010년에 비해서도 한 4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그 소부장 이런 건전한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K 반도체 전략이라고 해서 산업부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내놨고요. 그래서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여러 기업의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구동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이제 건전한 생태계의 또 하나의 축이 뭔가 하면은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 양성을 해달라. 그래서 인력 양성 사업이 현재 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비전은 2030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라는 것이 결국은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자국주의에 우리가 이겨나기 위해서는 이런 공급망을 잘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이제 지금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이걸 다시 바꿨습니다. 국가 핵심 전략 산업 특별법 해서 아마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발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을 제가 이제 좀 보니까 조금 문제는 뭔가 하면은 지원책은 있습니다. 세금 감면 등 이런 지원책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업체에서 요구하는 규제를 없애달라 하는데 그 규제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전략으로는 이 마지막 장을 요 보겠습니다. 우리 전략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아까 5개의 우리 그 18개의 그 반도체 공정이 있었습니다. 그 공정 중에서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기업 특히 이제 삼성, SK 하이닉스가 중소기업하고 상생 협력하는 해서 양산성을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 다음에 전략이 이제 속도가 1000배, 그 다음에 전력 소모가 1000배가 아니고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이 되는
그런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장비, 부품,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정부하고 대기업이 같이 투자를 해서 연구비 투자해서 반도체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 반도체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처음에 제시되었던 질문에 대한 답도 다 이미 하신 것 같아서 충분히 좋은 발표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이제 ASML 얘기를 안 하셨는데 아마 요게 보니까 밑에 그 어떤 분이 그 EUV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4개의 질문이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1번 질문이 GAA 양산 시점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 말씀을 하셔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일정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있고 계획대로 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계획대로 하고 있다고밖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GAA 다음에 어떤 걸 생각하고 있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 현재 3D 스택, 이제 VFAB, 또 이제 그 NCFET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이제 인더스트리 전체적으로도 있고요. 일단 저희 생각 중에 하나는 어쨌든 GAA의 연장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매우 민감한 질문이라 그 정도만 답을 하시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문은 좀 나중에 대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올려보시겠어요? 예, 4번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거는 보니까 EUV를 이용해서 예. 그 SK 하이닉스를 대표해서 좀 말씀드리기 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메모리 업체 중에서도 EUV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업체는 현재는 아니지만 또 지금 도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 지금 내용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펠리클 같은 예를 드셨는데 저런 부분은 굉장히 또 그 이 질문 내용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좀 그 기업들과 조금 더 그 기회를 열어놓고 좀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다 없다를 답을 드릴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저희 공개적으로 좀 얘기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그 국내 다른 또 그 관련된 생태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같이 저 고민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이 질문은 아마 지금 답을 하시기가 매우 어려우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올려봐 주시겠어요? 전력 소비. 어떤 방법론이 있을까요? 이게 전력 소비를 줄이는 부분은 권 부사장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 기술 반도체를 가지고 제공하는 기술의 입장에서는 이게 미세화든 아니면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든 파워를 줄이는 게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기술이라 기술의 방향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헤테로 인티그레이션이라 이런 부분이 같은 그 폼 팩터에서 파워를 줄이는 게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활동 중에 하나고요. 그 ESG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 그 공장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더 포함이 될 텐데 그 또한 당연히 이제 전기 리뉴어블 에너지 사용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는 건 여기 정도일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시죠. 지금 질문 내용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런데 그 아까 좀 몇 가지 좀 여러 관점에서 답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바로 저 한두 가지만 좀 답을 드린다고 해서 전체를 다 답을 드렸다 생각은 안 합니다. 이거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제 발표 중에 그 메모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데이터의 이동들 이런 것들을 줄이는 어떤 그 컴퓨터기 메모리 하이어라키라든지 솔루션들의 개발 이런 것들도 전력 소비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 같고 AI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AI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들, 빅데이터 애널리틱스의 기능들을 지금 현재 그 복잡 다단해지는 어떤 그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는 이런 쪽 워크로드에 활용한다면 분명히 전력 소비 측면에서 개선이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조금 연계해서 그 뭐 DNA 관련된 질문도 있습니다만 잠깐만요. 네네. 제가 네. 좌장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질문이 유튜브 네. 시청자들이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제가 그걸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답하고 있는 질문은 그 반도체 전기를 너무 많이 쓰는데 어떻게 하면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겠느냐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거에 대한 답을 두 분이 방금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오부사님께서 대답을 하시려다가 제가 이제 중간에 스톱시킨 질문이 뭐냐면 그 DNA를 이용한 몰리큘러 시퀀싱을 이용해서 메모리를 만들고자 하는 연구가 이제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답을 좀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계속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그 사실 DNA 지금 관련된 얘기는 사실 수년 전에 저도 좀 잠깐 접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 부분은 아직은 굉장히 선행적인 그 토픽으로 알고 있고 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하지만 여기서 좀 약간 관점을 틀어서 보면 현재 D램과 낸드의 그 각각 특징 부분에서 보면 가장 우수한 메모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저희가 좀 더 테크놀로지 스케일링,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메모리 솔루션으로의 진화 이런 부분의 가능성들을 아직도 저희는 훨씬 더 열어두고 있고요. 물론 이제 차세대 메모리 소자에 대한 또 활발한 논의가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D램과 낸드의 어떤 현재의 어떤 그 경쟁력이 또 유지가 또 더 유지가 되면서 결국 이런 특별한 메모리 소자들의 그 니즈, 그러니까 인터셉트 할 수 있는 시기도 저는 조금 조정이 특히 지연되는 쪽으로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 부분에 저희 뭐 한국의 큰 특징을 살릴 수 있다면 뭐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좀 저는 선행적인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DNA 메모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아티클을 보니까 DNA를 가지고 1m, 1m, 1m 큐브에다가 집어넣으면은 현재 전 세계가 갖고 있는 디지털 데이터를 다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 메모리의 밀도가 높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메모리가 아니고 스토리지라고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메모리 그러면은 데이터를 굉장히 쉽게 CPU와 주고받는 걸 메모리라고 그러거든요. 스토리지 그러면 이런 데이터 프로세싱이 다 끝나고 나가지고 딱 저장하는 거인데 이 저장하는 거에 굉장히 가까운 게 DNA 메모리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DNA가 시퀀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읽어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아주 옛날 그 테이프에 데이터를 썼던 거랑 좀 비슷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메모리로 쓰기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스토리지 관점에서 보면 의미가 있는 게 대충 앞으로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인류가 갖고 있을 디지털 데이터를 몽땅 예를 들어서 낸드 플래시에 저장을 하자라고 하면 필요한 낸드 플래시를 만들 때 필요한 실리콘 웨이퍼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지구에 있는 모래를 몽땅 퍼다가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어도 다 못 만든다. 뭐 그런 정도로 데이터의 양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막대하게 늘어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저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연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질문이 국가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및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부문에서 힘을 모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정부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과기부 장관님이나 산업부 장관님이 질문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우리 단장님께 먼저 의견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부하고 민간의 역할 분담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적으로 반도체 경우에는 지난 한 10년 동안 정부에서 이것은 그 반도체 연구가 민간의 역할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반도체 연구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니까 결국은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은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력 양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현재 그 반도체 인력의 수급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그 민간에서는 앞만 보고 막 가는 거죠. 앞만 보고 가야 되고 정부에서는 그 가는 민간을 뒤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 역할,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이 반도체 산업의 그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부장이라든지 또는 소부장 산업, 그 다음에 인력 양성, 이게 대해서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이 됐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아주 공감하는 의견이십니다.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하는데 제가 요즘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서요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인데 아직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현역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소위 젊은 MZ 세대들에게 어떻게 어필을 해서 이 반도체 분야로 우수 인력을 리크루트할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제 정부의 지원, 그다음에 학생들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게 조성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대학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왜 반도체가 흥미로운가, 반도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더 유발하고 또 앞으로 이 젊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게 될 반도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의 의미는 뭔가,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 기성세대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조금 황당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이제 정보에 대한 의미라든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이 좀 더 활발하게 논의되고 토의되는 그런 장이 앞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점이 이제 저희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 과학기술 사회를 보면 우리보다 훨씬 이제 활발한 것 같아서 그런 면이 상당히 이제 부럽기도 하고, 또 그런 장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기성세대가 지금 할 일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분들이 회사에 특히 고위직에 계신 분들인데, 우리 오 부사장님과 권 부사장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요. 김홍준 단장님은 사실 제 지도 교수시기도 한데 아직 이렇게 건강하시게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특히 기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